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서프샤크 VPN에서 두 번째로 제작 지원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프샤크 VPN이 뭐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PC, 휴대폰 이런 장치랑 인터넷 사이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서 온라인 신원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즉 IP 주소를 다른 나라로 변경해서 전 세계 어디로든 가상으로 여행을 떠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기 한국 거, 미국 게 보고 싶다. 그럼 간단하게 IP를 바꿔서 보고 싶은 방송을 바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페나 학교에서 무료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해킹 위험이 크다고 해요. 하지만 서프샤크 VPN을 이용하면 내 개인정보를 모두 암호화해줍니다. 요즘 로맨스 스캠도 흔하고 또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서프샤크를 이용하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 더보기와 댓글란에 있는 surfshark.com/enhastories 들어가시면요. 서프샤크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무료 서비스가 추가 4개월이나 있습니다.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처음 30일까지는 100% 환불 보장도 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건은요, 9월 초였나 구독자분께서 직접 댓글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상황을 쭉 적어주셨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구글에 그 댓글에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데 나오더라고요. 바로 미국에서 유타 오두막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케이스입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때요. 조용한 산속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가족에게 벌어진 일인데요.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포스럽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특히 살인마가 보여준 그 행동 때문에 그 모습이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뒤에 나올 건데 그걸 본 사람들이 부들부들했어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떤 일이냐면요. 1990년 12월이었습니다. 티드 가족은 유타주에 있는 오클리라는 마을 산속으로 휴가를 갔어요. 여긴 가족들 별장이 있었는데요. 매년 이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고 해요. 가족을 소개하면 아빠 롤프 티드, 1939년 9월생이고요. 독일 출신입니다. 롤프가 11살 때 엄마랑 같이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그러다 20대 초반 때 케이트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케이트는 이름을 줄여서 K라고 불렸어요. 그렇게 롤프랑 케이트가 연애를 좀 하다가 1963년 5월에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유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종교가 몰몬교죠.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몰몬교는 가족 중심에 자녀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녀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겨서 되게 힘들어 하다가 그럼 우리 입양해서 키우자.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어. 그렇게 첫째 딸 리네이를 입양해요. 그리고 3년 뒤에 아들 숀도 입양을 하는데요. 숀이 이게 집으로 왔어요. 언제 2달 만에 K가 임신이 된 거예요. 2개월 차. 부부는 너무너무 기뻤죠. 우리 리네이랑 숀이 복덩이라서 이렇게 셋째가 왔다. 그렇게 막내딸 트리샤가 태어납니다. 당시 부부는 텍사스로 넘어와서 험볼트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롤프랑 케이는 밤낮으로 바쁘게 일했어요. 당시 롤프는 스카이라인 장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세탁소에 들어가는 기계들, 장비들 설치해주는 업체예요. 텍사스 휴스턴 일대에서는 꽤 알아주는 사업가였습니다. 수입도 좋았대요. 케이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또 집안일하고 이렇게 부부가 정신없이 아이들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식들은 다 커서 르네이는 독립해서 나가고 숀과 트리샤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유타로 온 거예요. 엄마 케이의 고향이 유타의 오클리라는 마을이거든요. 여기엔 케이 언니 클로디아도 살고 있고 또 친정어머니 베스도 살고 있었고 다들 오클리 근교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케이랑 롤프를 중심으로 친척들이 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합니다. 산속에 있는 별장 오두막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오클리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쪽으로 3, 40분 떨어져 있고요. 당시 인구가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가족들의 별장은 오클리에 있는 도로에서도 한 4km 이렇게 좀 떨어진 아주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어진 오솔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디즈니 만화에 나올 법한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겨울이라 눈 덮인 길이 사방으로 이어져 있고요. 가지 위에 살포시 쌓인 흰 눈은 마치 별장 풍경을 더 몽환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곳이 참 예쁘긴 한데 워낙 사람들 발길이 안 닿는 곳이니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오는 겨울에는요, 차가 못 들어가요. 마을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스노우모빌로 갈아타고서 또 산길을 한참 가야 돼요. 근데 오두막에서 지내야 하니까 짐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노우모빌 뒤에 썰매를 달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타고 가야 돼요. 거기다 롤프 식구들이 다섯인데 뭐 K 가족들, 롤프 다른 친척들 다 하면 한 번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스노우모빌을 2대, 3대 나눠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도 잘 봐야 돼요. 가서 실컷 바베큐 구이 다 했는데 쌈장 안 가지고 왔다. 그럼 또 추운 길을 스노우모빌 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도 요런 것만 빼면 우리 뭐 눈 올 때 백패킹하고 산속에서 자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난로 앞에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딱 좋은 장소였어요. 12월 2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엄마 케이는 아들 쇼니랑 같이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에서 유타로 넘어옵니다. 쇼는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모자는 유타에 와서 케이 언니 클로디아를 만났는데요. 아빠 롤프랑 다른 딸 둘, 20살 르네이랑 16살 트리샤는 다음 날인 21일에 오클리에 올 예정이었어요. 이 부부가요, 자식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챙겼냐면 같이 비행기를 안 타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아이들 키울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 있죠. 코카콜라 원액의 비법은 회사에서 정말 소수의 몇몇 임원만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비행기 안 탄다라고 들었는데요.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딱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장거리 이동할 때 따로따로 이동하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발 때 케이랑 아들 쇼온 또 클로디아 요 셋이 오클리에 잘 도착을 했고요. 스노우모빌 타고서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은 당시 눈도 많이 내린 상태라 험난했어요. 기온이 영하 20도였고요. 칼바람이 몰아쳐서 코끝이 찡하게 얼어붙는 그렇게 스노우모빌을 타고 한참 부릉부릉 가고 있는데 웬 남자 한 명이 눈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지금 뭐 하는 거지? 2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K가 눈길을 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스케치해. 머리는 곱슬머리에 안 감은 지 며칠은 돼 보이는 막 산발이었고요. 테니스 슈즈를 신고 있었는데 양말을 안 신었어요. 거기다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얇은 자켓 하나 걸치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히 어디 목적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 케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저기요. 무슨 일 있어요? 도와드릴까요? 남자 얼굴을 보는데 코랑 귀가 시뻘개져 있고 콧물이 고드름처럼 얼어서 대롱대롱 달려 있어요. 순간 케이는 내가 괜히 말 걸었나? 남자는요, 슬쩍 케이를 이렇게 보더니 잠시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던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다들 이상하다 생각했죠. 케이랑 언니 클로디아, 아들 숀도 셋이서 뭐야? 저 남자는 어리둥절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또 낮이었고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남은 길을 한참 달려와서 무사히 오두막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짐도 풀고 벽난로에 나무도 갖다 놓고 불도 지피면서 맛있는 저녁도 차리고 포근한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이때 케이는 클로디아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아까 그 곱슬머리 그 남자 말이야. 누군지 알아?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오클리는 고작 인구가 600명밖에 안 되니까 만약에 이곳 주민이었다면 클로디아가 알고 있었겠죠. 친하진 않아도 안면은 있었겠지. 근데 전혀 우리 마을 사람 아닌 것 같아. 늦은 밤이 됐고요. 케이는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워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낮에 만난 그 남자, 곱슬머리 남자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수상해 보이고 눈빛도 좀 이상하고 그 길 끝에는 우리 오두막밖에 없는데 저 남자 어딜 갔다 오는 걸까? 케이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여보, 내일 오클리에 오면 창고에 들러서 그 총 있지? 그거 좀 챙겨와. 스노우모빌 타기 전에 그거 좀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롤프는 갑자기 총을 왜 찾나? 그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 동네인데 그 외진 곳엔 그 찾아올 사람도 없어. 아니야, 여보. 내가 오늘 이상한 사람을 봤는데 뭔가 불안해. 꼭 챙겨와. 알았지? 여러분, 오클리가요, 정말 안전한 동네이긴 해요. 원래 원주민이 살던 동네인데 개척되고 나서 거의 한 100년 동안은 총기 사고가 딱 한 번 있었고요. 교통사고도 한 건, 그것도 로드레이지, 보복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고, 절도는 한 두세 건? 모든 범죄를 통틀어서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무엇보다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동네 보안관들이 너무 막 일이 없어가지고 아유 오클리 따분하고 지루해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K가 불안해하니까 롤프는 좀 의아한 거죠. 거긴 우리가 매년 찾는 곳인데 안전한 거 다들 아는데 왜 총을 찾는 거지? 12월 21일 다음 날이 됐고요. 롤프는 첫째 리네이랑 막내딸 트리샤 데리고 오클리 도착을 합니다. 또 와이프 말 잘 듣고 롤프는 창고에 가서 샷건을 하나 챙기고요. 스노우빌 타고 오두막으로 들어왔어요. 또 이날 아침에는 K 언니 클로디아 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메인 파티는 크리스마스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뒤에 크리스마스 때 다시 모이자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오두막에는 롤프랑 K 그리고 세 자녀들 온전히 5식구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롤프 가족은요, 큰 나무를 잘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고, 거긴 양말도 걸어 놓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는 선물 포장도 잔뜩 쌓아뒀어요. 그리고 이날 저녁에 롤프 가족은 오두막을 잠시 떠납니다. 오두막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아들 셔는 아침에 집으로 갔던 클로디아 이모 집으로 갔고요. 거기서 놀고 자고 온다고 했어요. 다른 식구들은 K의 어머니, 친정집이죠. 엄마 베스 집으로 갑니다. 베스도 오클리랑 솔트레이크 시티 근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베스 집으로 가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이제 엄마도 모시고 클로리아 언니네 뭐 다른 친척들 다 같이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그때부터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파티다 계획을 합니다. 베스는요, 나이가 72세예요. 근데 앞을 거의 못 봤다고 해요. 옛날에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는데, 그래도 성격만큼은 너무 활발하고 유쾌한 할머니인 거예요. 웃음이 많고 정 많은 할머니였어요. 그렇게 베스 집에서 가족들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아들 션만 클로디아 이모 집에 있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케이랑 베스, 첫째 딸 리네이 이렇게 세 명은 스노우빌 타고 먼저 오두막으로 출발했어요. 롤프랑 둘째 트리샤는요, 우리 좀 장도 봐야 하고 솔트레이크 시티로 나가서 좀 물건 같은 거 좀 챙겨오자. 그렇게 가족들이 분리됐어요. 케이는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태우고 스노우모빌 타고 쭉 오두막으로 들어왔는데요. 주차하고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 멀리 오두막 창문이 보이거든요. 뭔가 사람의 실루엣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이걸 딸 리네이가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근데 딱히 엄마나 할머니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 저기 수상한 사람 같은데?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오늘 친척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침 또 데이빗이라는 삼촌이 평소에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속으로 저 분명 데이빗 삼촌일 거야. 우리 놀래켜주려고 지금 숨어 있는 거구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두막으로 들어갑니다. 리네이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손이 껑껑 얼어 있었는데 따뜻한 물에 손 좀 녹여야겠다. 부엌으로 달려가서 물을 들어요. 손 녹이려고. 그 사이 베스랑 케이는 짐 정리하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리네이는 막 아우 추워, 아이 손 시려. 이 물에 손을 녹이고 있는데 뭔가 이 옆으로 슥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냉장고 뒤에 숨는 것 같았어요. 뭐야, 거봐, 데이빗 삼촌이구만. 삼촌 맞지? 빨리 나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렇게 슬그보니 남자가 냉장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데 데이빗 삼촌이 아니었습니다. 곱슬머리에 회색 추리닝을 입고 위에 자켓을 걸친 낯선 남자였어요. 게다가 그는 리볼버 권총을 들고 있는데 그 총구 리네이를 향해서 겨누고 있었습니다. 이 곱슬머리 남자요. 어제 눈길에서 K가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던 그 수상한 남자였어요. 이름은 본 테일러입니다. 동시에 2층에서는 살려주세요! K의 비명이 들리는데 2층에는요. 웬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남자가 K랑 할머니 베스한테 총으로 위협하고 있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에드워드 델리입니다. 뭔가 에드워드는 2인조 강도예요. 케이는 막 울면서 애원을 하는데요. 저기 일단 여기 앉아서 차 한잔 하면서 천천히 얘기하면 어떨까요? 원하는 게 뭐예요? 저기 왜 온 건지 차분히 알려주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탕! 아래층에 있던 본이 빠르게 2층으로 올라와서 이 K의 가슴에 총을 쏴버립니다. K는 나 총 맞았어. 본인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던지고서 그대로 쓰러졌어요. 딸 리네이는 이 총소리 듣고 제정신이 아니었죠. 뭐 무서울 것도 없었어요. 바로 엄마한테 엄마 달려가는데 이윽고 탕탕탕. 본 테일러가 이 앞도 안 보이는 미처 도망도 가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총을 쐈습니다.
무려 3발이었어요. 당시 베스는 희미하게 의식이 남아 있었는데요. 비명을 지르니까 이 할망구 안 되죠? 보는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아니 72세 할머니가 평생 자식 키우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 들은 말이 욕이에요. 순간 케이는 안간힘을 다해서 이미 가슴에 총을 맞은 상태죠. 바닥을 막 기어가는데요. 보는 이 미친놈이 케이에게 한 발의 총을 더 쏴버려요. 지금 리네이 불과 몇 분 만에 엄마, 할머니 다 총에 맞아 숨지는 걸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K가 빌면서 다 해주겠다. 원하는 게 뭐냐 애원을 했는데 거기다 총을 갈겨버린 무자비한 놈들이에요. 리네이는 울면서 이게 꿈인가? 내가 다른 세상에 왔나? 신에게 기도했어요. 제발 살려달라고. 이걸 보던 보는 야,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내가 사탄 숭배자야. 널 도와줄 신은 없어. 특히 강도 2명 중에 본이 이게 말하는 게요. 그냥 뇌를 안 거치고 내뱉는 거예요. 욕하고 모욕 주고 협박하고. 이후에 본이랑 에드워드는 오두막에 있는 뭐 가방들 다 뒤지고 현금, 돈 될 만한 것들 다 챙기고요. 심지어 케이랑 베스 이 차고 있던 반지, 목걸이 이런 것도 싹 쓸어 담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은 리네이한테 야, 너 저기 저 방으로 들어가. 리네이 입에 양말을 쑤셔 넣고요. 덕테이프로 입 주변을 칭칭 감아서 아예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엔 손발까지 밧줄로 꽁꽁 묶고 방에 감금해 버립니다. 그러곤 본이랑 에드워드는 둘이 거실에 앉아서 야 에드워드 어떡하지? 이 태울까? 아니다. 그냥 토막 내서 눈으로 덮어버리면 안 되나? 그럼 여름 되면 시신 발견될 거 아니야. 본이 말하는 화법이요. 그냥 사페였어요. 그래도 에드워드는 뭐 물론 살인 강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신 보고서 막 사색이 돼가지고 구역질을 막 오액오액 하고 화장실 달려가서 토하고 그랬거든요. 반면에 본은 에휴 뭐 저래가지고 나랑 뭘 한다고 마치 연쇄살인마처럼 심장이 없는 것 같아요. 이윽고 들은 케이랑 베스 시신 끌고서 2층 발코니로 가요. 거기에 대충 쌓아두고 눈으로 덮어버립니다. 이후엔 집안이 좀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가구도 바로 세워두고 피도 조금 닦고 청소를 하고요. 둘이 대화도 하는데 이걸 방에서 리네이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 둘이 대화하는 것 같았대요. 방금 사람을 죽인 강도의 모습이 아니다. 리네이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나도 곧 죽는 거 아니야? 거기다 너무 답답한 게 좀 있으면 아빠 오는데 아빠랑 동생 트리샤도 올 건데 전화도 못하고 우리 가족 이렇게 다 죽는 거야? 미치는 거죠. 몇 분 뒤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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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모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요. 시동이 태크락 꺼졌어요. 솔트레이크 시티에 장 보러 갔던 롤프랑 둘째 트리샤가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리네이만 들은 게 아니에요. 본이랑 에드워드, 이 강도들도 당연히 들었겠죠. 이 순간 본은 리네이를 강제로 데리고 와서 목을 뒤에서 감싸고요. 여기 등, 옆구리 쪽에 총을 딱 겨눠요. 가서 조용히 문 열어줘. 그렇게 현관문이 탈칵 열리자 옆에 있던 에드워드는 스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총 들고서. 손 들어! 롤프는 정말 찍소리도 하지 않고 르네이를 쳐다보는데 르네이가 온 눈빛으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있었습니다. 롤프는 직감적으로 내 와이프, 장모님 죽었구나. 그래도 롤프는 침착했어요. 원하는 게 뭐야? 돈이 필요해? 내가 돈 다 줄게. 강도는 그래 돈 어딨어 다 줘. 롤프는 주섬주섬 자켓 주머니에 있는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요. 바닥에 쏟는데 105불 있었습니다. 한 14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죠.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돈 더 줄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우리 아이들만 살려줘. 그렇게 롤프가 살짝 주위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원하는 거 주려고 목숨만은 건지려고 하는데요. 보니 야 에드워드 나 이놈 죽일 거야. 너가 죽여. 그러자 에드워드는 어디서 난 건지 망치를 가져왔는데요. 약간 망설이듯이 그렇게 떨고 있었어요. 망치 들고서. 바로 내려치질 못하고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빨리 안 해? 결국 한 손엔 리네이를 잡고서 다른 한 손으로 롤프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근데 태칵 태칵 2번 당겼는데 이게 불발됐어요. 그는 다시 재장전하고 한 번 더 탕. 세 번째는 롤프 머리에 제대로 박혔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집니다. 그 순간 트리샤랑 리네이가 서로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데요. 트리샤가 조용히 엄마는? 엄마는 어떻게 됐어? 리네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둘 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동생이 꼭 껴안아 주는데요. 이 순간 할 수 있는 거라고 강도들이 시키는 대로 다른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본이랑 에드워드는 야, 니네들 나 좀 도와줘야겠어. 이거랑 이거 다 스노우모빌에 실어. 이렇게 자매가 훔친 물건들, 뭐 현금, 보석 이런 거 가방에 담아가지고 그걸 스노우모빌에 싣는 걸 도왔어요. 그러는 동안에 오두막에서 보는 차고에 가서 뒤적뒤적 하더니 가솔린을 가져와서 집안 곳곳에 뿌립니다. 불 지르려고. 시신까지 다 태워서 그 야의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나중엔 에드워드까지 합세해서 둘이서 열심히 기름을 들이붓는데 좀 힘들었나 봐요. 우리 좀 쉬자. 이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뭐 선물도 쌓여 있고 그치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지? 이 집 부자인가 봐. 선물이 많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부부가 준비한 선물들이 쭉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씩 다 뜯어보고 있어요, 이것들이. 비디오 카메라가 한 대 있었어요. 얘네들은 이게 신기했던 건지 막 들고 찍고 앉아 있어요. 거기 찍힌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본이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서 껌을 짝짝 씹으면서 선물 다 열어보는데요. 이 찍고 있는 에드워드도 그거 뭐야? 그건 뭐야? 그거 좋네? 얘네들 지금 불과 몇 분 전에 사람 3명을 죽였어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특히 눈빛이랑 껌 씹으면서 말하는 그 입꼬리, 머리 스타일도 이상하고요. 진짜 사페의 모습이 이렇게 담겼구나. 더 마음 아픈 게 선물을 막 뜯어요. 그 중에는 베이스볼 카드 앨범이 있는 거예요. 이거 롤프가 아들 션이 갖고 싶다고 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션이 이걸 받았다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원래라면 션이 이 포장지를 뜯고 오마이갓 한박 웃음을 지었을 거고 그 모습이 이 비디오 카메라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 악마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한 가족을 비극에 빠뜨려 놓고 정작 지들은 선물 뜯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심지어 얘네들 전날 밤에 들어왔다고 해요. 오두막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밤에. 그때 케이가 만들어 온 음식도 지들끼리 다 처먹고 침대에서 잠도 자고요. 가족들이 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얼마 뒤에 둘은 야 이제 슬슬 가자. 집에 불지를 준비를 하는데요. 심지어 보는 롤프 머리에 탁 확인 사살까지 한 번 더 하고 남은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롤프 몸에다가. 그렇게 집에 불을 붙이고 리네이랑 트리샤한테는 야 니네가 저 스노우모빌 하나씩 운전해. 리네이랑 본 또 트리샤랑 에드워드 이렇게 각각 타고서 스노우모빌 타고 출발했어요. 강도들은 아이들 뒤에 앉아서 이렇게 총도 숨기고 이제 몸도 약간 웅크리고 그렇게 간 거예요. 일단 오클리 주차장으로 가면 거기 롤프 차도 있을 거고 이제 그거 타고 어디로 도망가면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산길을 막 내려가는 동안에 트리샤는요. 진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다 상상했어요. 지금 핸들을 확 꺾어서 이걸 세우고 숲속으로 도망갈까? 내가 달리기 더 빠를까? 아니야. 아니 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일단 마을로 가면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근데 얘네들 그 사람도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고 회로가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은 엄마, 아빠, 할머니 생각에 계속 눈물만 흐르고 그렇게 몇 분을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 멀리 반대편에서 또 다른 스노우모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부릉 부릉 하면서 오는데 누구지? 점점 그 모습이 커지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 파티 때 미리 이 집에 오기로 한 삼촌 랜디였습니다. 아빠 롤프의 브라더였어요. 랜디는 자매를 알아보고 반갑게 저 멀리서 손을 막 흔들었어요. 얘들아! 리네이랑 트리샤는 그대로 표정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요. 둘이서 무언의 눈빛을 주고받는데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삼촌 제발 제발 그냥 가. 여기서 우릴 부르면 그냥 삼촌도 죽는 거야. 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뒤에 강도가 총 들고 있는데 랜디 당연히 죽이려고 하겠죠. 금품 빼앗고. 그렇게 랜디가 열심히 손을 흔드는데 좀 이상하다. 잘못 봤나? 아닌데 분명 우리 조카들 맞는데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렇게 스노우모빌이 슥
스쳐 지나갔어요. 랜디는 너무 이상하니까 그 뒤를 쳐다보니까 뭐야 그 뒤에 남자를 한 명씩 태우고 있네? 아 남자친구인가? 아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아 이 예의 없는 것들. 그래서 더 이상 조카들을 불러 세운다든지 뭐 특별한 액션 없이 오두막으로 갑니다. 오늘 리네이한테 저 남자 누구야?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자매가 기질을 발휘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막 삼촌 삼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만약에 그랬다가 정말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리지만 리네이랑 트리샤가 정말 침착했습니다. 이렇게 강도랑 자매가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이번에도 니네들 이 짐 다 차로 옮겨. 당시 롤프가 타던 링컨 승용차가 있었어요. 거기 짐을 다 싣고 보는 운전석, 조수석엔 트리샤, 뒷자리엔 리네이랑 에드워드가 탑니다. 이 멍청이들은요, 목적지도 없었어요. 야, 이제 우리 뭐하지? 어디로 갈까? 뉴욕이나 갈까? 오, 뉴욕, 뉴욕 좋다. 무슨 저 나홀로 집에 나오는 강도들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여기 유타 오클리에서 뉴욕은요, 3,500km예요. 일주일을 꼬박 운전해야 가는 거리인데 지금까지 이 멍청한 것들이 산속에서 헤매다가 여기 집이 있네? 이거 한번 털어볼까? 주인이 왔네? 그럼 죽이지 뭐. 탕탕탕. 시신은 어떡하지? 아 시신은 대충 눈으로 덮어두지 뭐. 아니다 불로 태우자. 이제 됐고 그럼 이제 어디 가지? 뉴욕이 그렇게 좋다던데. 그럼 그 뉴욕으로 가자. 정말 뇌가 없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고 치밀한 계획 따위라곤 1도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가진 거라곤 총 한 자루랑 잔인한 뿐이었습니다. 이런 두 멍청이한테 일가족이 당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리네이랑 트리샤에게는 야, 니네들 뉴욕까지 얌전히 따라오면 그때 우리가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애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이 똑똑한 애들이? 일단 순순히 따라가는 척 하지만 계속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일당은 차에 시동 걸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저 멀리서 또 스노우모빌을 타고 와서는 이 차를 가로막는 거예요. 바로 삼촌 랜디였습니다.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다가오는데 리네이랑 트리샤는 삼촌 지금 아니야. 지금 오지 마. 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모는 그 모습을 보고 뭐야 또 저 사람 아니야? 니네들 아는 사람이지? 아니요. 진짜 몰라요. 그냥 미친 사람 같은데요? 원래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아무리 봐도 니네 아는 것 같은데. 보는 슬쩍 차를 세우고 랜디를 마주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자매는 막 심장이 쿵쿵쿵쿵 터지려고 하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이러다가 삼촌까지 죽는 거 아니야? 아님 그냥 랜디한테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그 순간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삼촌은 점점 차로 다가오는데 그 순간 또 다른 스노우모빌 한 대가 랜디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쟤는 또 누구야? 보는 백미러로 어렴풋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날씨가 영하 20도인데요. 반팔에 자켓도 안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막 얼굴 시뻘게 가지고 제정신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저 딱 봐도 홈리스다. 쟤네들 미친놈들 많네. 야 그냥 가자. 그렇게 링컨 차가 출발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트리샤는 또 한 번 시나리오를 짜요. 그래도 랜디 삼촌이 오두막에 도착을 했을 거야. 그럼 거기 불 나고 엄마 아빠 할머니 시신을 봤겠지. 그럼 경찰서에 신고했을 거고 곧 경찰이 우리를 찾아올 거야. 그럼 최대한 천천히 가야 하는데 그래야지 우리 찾을 수 있을 텐데. 저기 아저씨 화장실 가고 싶어요. 멀리 도망가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죠. 보는 안 돼. 기다려. 지금 좀 급한데요? 그렇게 보는 근처에 있는 한 주유소에 차를 세웠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나 봐요. 에드워드가 여기 안 되겠다. 다음 주유소로 가자. 다른 마을이 나올 때까지 또 가기로 합니다. 차는 곧 출발하고 도로에 들어섰는데요. 이들 반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찰차가 번쩍번쩍 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뭐야 경찰이잖아. 뭐야 어떡해. 야, 우리가 경찰 처음 봐? 침착해.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 경찰차는 바로 유턴을 해서 이들을 쫓아오는데요. 알았죠 강도들도. 우리 들켰구나.
그렇게 주랭랑을 치는데 도로의 방어벽도 들이받고요. 중앙선 넘나들면서 질주를 합니다. 리네이랑 트리샤는 차에서 몸을 한껏 웅크리고 있었고 코트로 덮고 있었거든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강도들이 그렇게 시켰어요. 둘은 코트 뒤집어 쓰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도 경찰이 오는 거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강도들이 이 최후의 순간에 뭔 짓을 할지 모르는데 이들의 운명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사이렌 소리 내면서 쫓아가는데요. 이런 추격전이 무려 64km나 계속됐어요. 그러다 링컨 이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팍 들이받고 절벽 바로 앞에 멈췄는데요. 이 순간 본은 어떻게 나오냐? 아씨 나 그냥 죽어버릴 거야. 절벽을 향해서 악셀을 힘껏 밟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여기 눈길이라서 타이어가 헛도는 거예요. 윙, 윙, 윙. 그렇게 차가 뱅글뱅글 돌더니 길 한가운데를 딱 막으면서 섭니다. 진짜 하마터면 다 같이 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이윽고 경찰차랑 같이 추격하던 주민들 차까지 다 몰려왔고 경찰은 빠르게 이 총을 겨누면서 차를 살피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본이랑 에드워드 잠에 잡고서 여기 인질 있다! 다 비켜! 이 순간에도 리네이는 무서워서 계속 이제 코트를 덮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 줄도 몰랐대요. 우리 이제 죽는구나. 총에 곧 맞겠구나. 하지만 경찰이 몇 차례 경고 사격을 하자 강도들은 순순히 자매를 풀어줍니다. 리네이랑 트리샤가 먼저 경찰에 넘어왔고요. 이윽고 이 무자비한 강도들 체포가 됐어요. 다행히도 자매들은 다친 곳은 없었어요. 큰 부상은 없었는데 긴장이 풀려가지고 펑펑 울면서 아저씨 지금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다 죽었어요. 아저씨 저놈들 좀 죽여주세요. 일단 리네이랑 트리샤 경찰서로 이동을 하는데요. 거기엔 바로 랜디 삼촌이 있었어요. 셋은 뜨겁게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랜디가 얘들아 아빠가 살아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아까 주차장에서 링컨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랜디가 먼저 다가왔죠. 그 뒤를 쫓아왔던 홈리스, 반팔에 맨발이었던 그 남자, 홈리스가 아니라 아빠 롤프였습니다. 당시 자매들도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랜디만 발견을 한 거예요. 또 무서워서 차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뒤에 아빠가 주차장에 도착을 한 거예요. 스노우모빌 타고서. 일단 롤프가 살아있었던 게 이게 정말 기적인데요. 제가 이 미친 스토리 얘기해 볼게요. 분명 본이 마지막에 불 지르기 전에 롤프 확인 사살까지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머리에만 총이 2발 맞았어요. 그런데 당시 본이 사용했던 총이 38 리볼버였고요. 총알로 사용한 게 머드샷이라는 건데요. 이게 작은 새 사냥할 때 쓰는 총알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력이 다른 총알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총알은 총알이니까 맞아도 사람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위력이긴 한데 너무나 다행히도 롤프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또 출혈도 많았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그럼 화염에선 어떻게 도망 나왔냐? 롤프가요.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그냥 죽은 척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나를 작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든 살아서 우리 딸들 구해야 한다. 그렇게 숨죽이면서 차고에 엎드려 있었는데 이 강도들이 불까지 지르고 스노우모빌 타고 딸들 납치해서 도망을 갔어요. 롤프는 이 순간 뭐 어떻게 딸들을 쫓아갈 정신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또 머리에 총알 2발 맞았으니까. 또 집안에 화염이 번지고 있지, 연기랑 열기들 다가오지, 심지어 롤프 입고 있던 자켓에 거기도 불이 번지는데요. 그 순간에 그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욕실로 가서 옷에 붙은 불을 끄고요.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기 전이라서 밖으로 나갈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롤프는 생각나는 게 딸들밖에 없죠. 리네이, 트리샤. 바로 스노우모빌 타고 주차장으로 빠르게 갑니다. 머리에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고통은 기억도 안 나요. 가면서도 출혈이 엄청 심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롤프는 내가 여기서 기절하면 난 죽는 거야. 살아야 돼. 그렇게 주차장에 도착했더니 내 차 링컨이 막 출발했고 거기 내 동생 랜디가 있네? 랜디 우리 애들 봤어? 알고 보니 랜디도요. 조카들이랑 산속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저것들 인사도 안 하고 괘씸하네?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너무 빨리 지나쳤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 뒤에 있던 남자들 차림새도 좀 이상하고 걱정이 된 거죠.
가던 길을 멈추고 자매를 쫓아온 거예요. 주차장으로. 그래서 랜디는 이 오두막 상황은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차는 출발하고 주차장에서 랜디랑 롤프가 만났는데 랜디는 이제 상황 파악이 됐죠.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달려가서 거기 있는 공중전화로 911에 신고를 했어요. 리네이랑 트리샤가 납치됐습니다. 이후에 롤프는 반기절 상태였고요. 급하게 응급 헬기를 타고 솔트레이크 시티 병원으로 옮겨지고요. 다행히 수혈을 잘 받았어요. 정말 조금만 늦었다면 롤프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회복을 했어요. 또 바로 다음 날 비록 얼굴엔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지만 딸들이랑 재회를 해요. 나중에 다큐에서 이제 리네이랑 트리샤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우리 아빠 이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 전혀 놀랍지 않아요. 원래 아빠는 겁나 멋진 터프가이였어요. 평소 그냥 아빠 모습인데요. 나이들이 아빠 자랑할 만하죠. 경찰은 오두막집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롤프가 이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여기서 살아남았다고?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집이 다 불탄 건 아니었어요. 전소는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1층은 절반쯤 불에 탄 상태였고 911이 도착했을 때 2층이 이제 막 타고 있었어요. 거기엔 사망한 베스랑 케이가 있었는데 시신으로까지 불이 번져서 참혹했고요. 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고 말 그대로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또 지하실 천장에는 마루로 흘러들어온 피가 얼어붙어서 고드름이 생겼어요. 피 고드름. 이건 사진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롤프도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린 건지 차고에 피가 흥건하고 그러니 경찰들이 이걸 보고서 와, 여기서 살았다고? 응급실 의사도요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 몸으로 지금 스노우모빌을 운전했다고요? 롤프가 오로지 딸들 생각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냥 정신력으로 버틴 거죠. 근데 경찰은 자매들도 아직 어린 친구들이지만 상황 판단 잘했고 거기다 랜디는 911 신고할 때요 정말 차분하고 침착하게 무슨 군 장교가 이렇게 지시하듯이 지금 제 조카 둘이 납치됐습니다. 검은색 링컨 차량이고요. 차량 번호는 뭐뭐뭐 어느 방향으로 10분 전쯤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쯤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 생명이 위독합니다. 응급차로 안 되고요. 바로 헬기 띄우세요. 다들 각자 자기 할 일이 잘했던 거죠. 그래서 롤프랑 딸들이 무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들은 소중한 가족 둘을 잃었습니다. 엄마 케이랑 할머니 베스. 12월 28일에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클리 주민들 대부분이 모여서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하긴 하는데 특히 딸들에게는 깊은 트라우마가 남아있죠. 그럼 이 무자비한 범인들 누구냐? 어디에서 이런 조용한 마을 오클리까지 기어들어와서 총을 그냥 난사하고 다닌 거냐? 강도들 본 테일러와 에드워드 델리는요. 불과 6일 전에 12월 14일에 근처에 있는 교도소에서 가석방돼서 출소한 죄수들이었어요. 본은 24살, 에드워드는 21살. 그전에도 방화, 강도, 지저분한 범죄 수두룩빽빽하게 저지르고 수감이 됐는데 운 좋게 가석방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프웨이 하우스라는 죄수들이 사회에 나오기 직전에 교화시켜주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감금 생활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자유롭긴 하죠. 근데 둘이서 탈출해가지고 히치하이킹으로 사람들이 뜸한 오클리까지 온 거예요. 빈집털이 하겠다고. 그럼 돈만 훔쳐서 도망가면 되지 않나요? K가 돈도 주겠다고 했잖아. 금품 다 주겠다고. 그런데도 저항 한번 못하는 힘없는 노인이랑 여성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가석방 된 지 일주일 만에 살인 저지른 거면 그동안 교도소에서 뭘 배운 걸까? 그래도 미국은 범죄자 처벌이 무거운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교화가 안 될 수 있나 참담합니다. 다음 해인 1991년 1월 22일에 둘은 1급 살인 2건, 1급 살인 미수, 납치 2건, 또 그중에 한 건은 미성년자 납치예요. 또 강도, 절도 기소가 됩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들은요. 저희 기억이 안 나요. 인세니티라고 하는데요. 심신미약 상태 뭐 그런 뜻이에요. 둘 다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둘은 각각 따로 재판을 받는데 먼저 봄 테일러 재판을 보면요. 검찰이랑 딜을 합니다.
K랑 베스 살인한 거,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겠다. 그럼 다른 혐의는 취하해 주세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딜인데 검찰이 오케이 했어요. 그렇게 살인 혐의 두 건에 대한 재판만 진행이 되는데 검사는 본 저자는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살인마입니다.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 분노를 유발하지도 않은 여성 둘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법정에서 리네이, 트리샤 전부 다 나와서 자세히 증언을 해요. 롤프도 나중에 회복한 뒤라서 발언을 합니다. 보는요,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질 않았고요. 정당방위였다. 말을 바꾸기도 하고 자기가 불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유리할 때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바꾸고, 그게 너무 빨리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본의 변호인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 내려주세요.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유가족들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딸 리네이는 배심원단 여러분, 본을 죽여주세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랑 똑같이 해주세요. 결국 배심원단 사형 판결 내렸고요. 판사는 본, 너는 약물주입으로 죽을 것이다 선고합니다. 반면에 에드워드 재판은 조금 달랐어요. 에드워드랑 변호인은요, 이건 다 본이 꾸민 짓입니다. 본 주도하에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그냥 동행이었어요. 뭐 유럽 여행 동행도 아니고 살인 사건의 동행이 어딨어요? 자기는 총도 안 쐈대요. 다 본이 혼자 저지른 것이다. 총은 어쩔 수 없이 본이 협박해서 쏜 것이다. 근데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총알이 K랑 베스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총알 44구경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던 총이었습니다. 본은 389경 리볼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의문이긴 한데 리네이 주장에 따르면요, 총을 분명히 본이 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진짜 좀 본 꼬봉처럼 야, 저 남자 죽여! 본이 롤프 죽이라고 말했을 때도 이렇게 망설이면서 막 망치 들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리네이가 2층에 잠시 감금됐었잖아요. 그때도 에드워드가 방에 들어와서 리네이를 좀 안심시켜주고 그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리네이는 저 아저씨는 좀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됐나 보다. 실제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어쨌든 공범이에요. 니네 둘 때문에 우리 엄마 할머니 처참하게 돌아가셨어. 저는 솔직히 선물 뜯는 그 영상만 봐도, 물론 본 모습만 나와 있기 때문에 더 본이 쌉해갖고 무섭긴 한데, What is it? Baseball card. See a couple of them. Football and basketball. Show 'em. 이걸 찍고 있는 에드워드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 뭐야? 뭔데? 약간 웃음기 섞인 음성이지 않아요? 따라서 가족들도 당연히 둘 다 사형을 받아야 한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단 12시간의 깊은 논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요. 배심원들 중에 한 명이 이거 1급 살인은 좀 무리지 않나요?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판이 다시 해야 합니다. 계속 지연되고요. 근데 또 이 과정이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럽거든요. 계속 법원에 나와서 저 범죄자 얼굴을 봐야 하고 증인석에 앉아서 지금까지 했던 말 또 반복해야 하고, 결국 가족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2급 살인으로 유죄를 받는 것. 그렇게 에드워드는 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가족들도 K랑 베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해요. 우리가 정의 실현을 하지 못했다.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본이랑 에드워드는 둘 다 항소를 하는데요. 얘네들 전과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형량 적게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특히 주범이 누구냐 가지고 싸우는데, 리네이는 본이 총을 쐈다 그러고 본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에드워드는 처음엔 본이 총을 쐈다고 하다가 나중에 총알이 나오니까 내가 쏘긴 쐈는데 본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쐈습니다. 말을 바꾸고, 이 기회를 틈타서 본이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들이 죽은 건 에드워드 때문이라고. 부검 결과에 나왔던 그 치명상이 에드워드의 총에서 발사된 것이다 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서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2019년도에 본이 무죄가 나옵니다. 그냥 석방된 거예요. 그 무죄는 아니지 않나요? 되게 웃긴 게, 본이 원래 다른 혐의도 있잖아요. 딸들이 납치한 거, 살인, 미수, 절도 다 있는데 그건 또 살인사건 유죄 인정한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중지시켜줬거든요. 너무 교묘한 거예요, 이놈은.
가족들은 깜짝 놀랐죠. 이건 우리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검찰은 다시 재판을 하는데요. 결국엔 2021년에 판결이 뒤집혔고 다행히 사형수로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지금은 교도소에 있는데 정말 다행이죠. 유타주는요, 사형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형을 반발하는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엔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다가, 지난 8월에, 24년도 8월에 거의 10년 만에 타베론 혼이라는 엽기적인 살인마가 있어요. 그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타베론이 20년 넘게 수감 생활을 했거든요, 사형수로. 근데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유타주에서 10년 만에. 그래서 아마 보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을까. 사형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타주는 집행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달 전에 사형이 집행됐어.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서든 또 빠져나가려고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겠죠. 리네이랑 트리샤는 그 자식 죽을 때 우리 꼭 참석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는요, 2001년에 리네이한테 편지를 한 통 썼어요. 저는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그때 당신이 마주했던 악랄한 소년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뭐 솔직히 가석방 노리고 쓴 걸 수도 있는데 진심은 본인만 알겠죠. 이 편지를 받고 리네이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생각이 나면 쳐다봤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다 무려 10년 만에 리네이가 펜에 들었는데요. 에드워드, 이제 당신을 용서합니다. 결국 이런 사건 피해자들이요, 유가족들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요. 실제 상담 치료할 때도 범인을 용서하는 게 범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내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요. 리네이는 결혼도 하고 자녀를 6이나 뒀고요. 트리샤도 마찬가지, 2자녀가 있다고 해요. 이후에도 롤프 가족은 유타의 다른 지역에 새로 별장을 지어서 여전히 크리스마스 때마다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2008년도에 롤프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아빠 언제나 지금도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말했어요. 이 사건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The Utah Cabin Murders라는 제목인데요. 평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내용도 실화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고 저는 보지 않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서프샤크에서 제작 지원을 해줬는데 제 영상을 봐주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또 제가 광고를 꾸준히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프샤크 링크 접속하시면 11월 11일까지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